교과서 112페이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입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해봐요. 목적,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죠. 근데 이 설립행위가 정관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출연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목적의 비영리성.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일 수밖에 없고 영리재단법인이란 것은 이론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합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 역시 요 시행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사단법인은 합동행위라 그랬어요. 설립행위가. 근데 재단법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뭐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다만 설립자가 수인인 경우 단독행위들을 경합으로 봅니다. 단독행위 플러스 단독행위로 본다는 뜻이에요. 생전행위로도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나 죽으면 이 부동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언 즉 사후의 행위로도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자, 재단법인은 그 성격상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의무적 기재 사유에 불과합니다. 자, 아까 사단법인에서는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가 있을 때는 그걸 정하는데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의무적 기재 사유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자가 대강 목적이나 이렇게 대강 중요한 것만 정해 놓고 섬세한 것은 정하지 안 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럴 때는 보충행위로 보충해 줍니다. 읽어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명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할 때, 그러니까 사후행위로 나 죽으면 이 부동산으로 내 재산 뭐 100억을 들여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그랬는데 명칭도 안 정해놓고 사무소도 안 정해놓고 이사의 임명에 관한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할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이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재단법인의 보충입니다. 자, 정관의 보충이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명의 방법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설립자의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이해관계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관을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재산의 출연 한 번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은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자,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상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자, 증여입니다. 살아서 여러분 재산을 남겨주는 걸 증여라고 그러죠. 그래서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나 죽으면 나의 어떤 재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라 그러면 유언이 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 유증에 관한 규정, 재산을 남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그래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 요것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도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논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 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고민을 좀 해봐요. 자, 봐봐. 우리가 재산은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설립되지 못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재산을 재단법인한테 귀속을 시키려면 그러면 재단법인은 등기해야 법인격을 갖죠. 그래서 거기서 모순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데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출연한 재산이 대간제 어느 시점에서 소유권자가 되냐, 이 법인이 이것을 정하는 것이 자 바로 뭐죠? 출연 재산의 기속 시기가 됩니다. 자, 법 자체를 단순하게 그냥 기억하십시다. 이것에 대한 학설은 엄청나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 재산은 자 재산이 출연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럼 법인이 성립한 때가 언제죠? 설립 등기할 때요. 무슨 등기할 때? 설립 등기할 때요. 이때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 출연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기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고 물어봐줘요. 유언자가 사망할 때입니다. 뭐 할 때요? 사망할 때. 그러니까 자 위에 생전처분일 때는 무슨 등기할 때, 자 부동산으로 출연 재산을 냈다고 합시다. 부동산의 소유권 기속이 자 무슨 등기할 때 된다는 거죠? 설립 등기할 때, 법인 설립 등기할 때. 근데 유언으로 됐을 때는 자, 그 유언자가 뭐 됐을 때? 사망.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사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생전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에서 출연재산이 물건인 경우, 특히 부동산 같은 물건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자, 요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만 하나 드리고 자,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수설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저를 봐봐요. 우리는 부동산 물건 변동은 뭐더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어요. 그래야 소유권 변동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법인의 설립 등기가 되지 않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모순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생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자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출연하였으며 법인은 설립 허가를 얻어 설립 등기를 7월 1일 날 하였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격려되지 않았어. 자, 아시겠지만 소유권은 이전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 변동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 부동산의 소유는 누구 거에 있냐? 설립 등기할 때 7월 1일 설립 등기가 되는 시점부터 법인의 소유권이냐? 아니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갑한테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갑이 죽고 나면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재단법인하고 상속인 사이에 권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출연자 갑이 사망하여 자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사망했어. 그래서 상속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 앞으로 격려해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이 상속 등기가 유효하면 법인은 설립 안 되죠. 지금 재산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법인은 7월 1일부터 소유권자가 확실하다면 누가 소유권자가 아니죠? 이제 반대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거죠. 끄떡끄떡 해줬죠. 자, 후에 상속인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버렸어요. 이 사례에서 갑 소유의 토지는 자 설립 자 누구요? 법인의 소유인가? 아니면 상속인의 소유인가? 만약에 상속인의 소유가 맞다면 그로부터 나타나는 병이 권리를 이전받았죠. 병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될 것인지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사법시험에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겠죠. 그죠?
제가 사법시험 2차 볼 때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사법시험 2차 문제는 큰 문제 하나, 적은 문제 2개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시험제도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자, 설립등기 시설. 자, 있기 전에 이게 이제 다수설인데 설립등기 시설 하면 자, 법인의 무슨 등기가 되는 찰나에 설립등기가 되는 찰나에 아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누구 것이 된다는 거죠. 법인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재산이 부동산 등의 물건인 경우는 제48조를 187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 보아 이전 등기나 인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법인의 설립 등기 또는 유언 효력의 발생 시가 법인에게 기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사례에서 법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고 그러면 상속인이 이전 등기를 했어도 소유권자가 안 되고 그로부터 병도 소유권자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례의 경우 이 학설에 따르면 을 법인의 설립 등기 7월 1일에 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법인 재산이 되므로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을도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도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다수설이에요. 자, 이전 등기 시설. 자, 그러니까 민법 제 186조와 187조를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187조는 그러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뭐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물건 변동 효력이 있다. 그러면 민법 제 48조 소위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 봐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되는 거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설. 자, 출연 행위는 법률 행위이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자, 그래서 민법 186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발생하므로 법인이 출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반드시 무선 등기가 필요하다.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학설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면 아까 상속인 을한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랬죠. 상속인이 자 상속 등기를 받았다 그랬죠. 이 상속 등기가 먼저 효력이 있고 그로부터 나타난 병도 효력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건 소수설이에요. 자, 의심스러울 때는 뭘 기억하라 그랬죠? 판례. 판례는 겁나게 복잡해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고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는 반면 출연자와 제3자와의 3자 사이에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법인이 출연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말이 돼요. 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출연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무슨 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으므로 자 결론적으로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이전 등기를 먼저 갖춘 병이 출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판례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자, 거의 소수설하고 거의 같죠.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봐요. 지금 아까 사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 한번 합시다. 갑은 생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재단법인 을의 설립을 위해서 출연재산했으며 재산을 출연. 그것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을 법인은 설립 허가의 설립 등기를 매달 며칠 날 받아서 위 토지에 대해서 을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격려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설은 이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설립 등기, 법인의 설립 등기 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거로 본다는 거야. 등기하지 않아도. 이 과정에서 출연자 갑이 사망을 그 후에 해서
그 상속인은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내기를 격려했습니다. 상속인 병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그 다음이 있어요. 병은 결론적으로 이전 느끼를 받아놨어, 안 받아놨어? 받아놨죠. 그러면 우리 판례는 결론은 어째요? 판례는 병이 인정돼요, 을이 인정돼요? 병이 소유권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지명채권, 받을 채권인 지명채권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도 있죠. 48조에 정하는 시기, 즉 법인의 설립된 때, 법인이 성립된 때, 그러면 성립된 때가 언제라 그랬죠? 무슨 등기할 때라 그랬죠? 설립 등기할 때. 유언자의 사망 시에 법인에게 기속됩니다. 지시채권이나 무기명 채권의 경우, 다수설은 지시채권은 배서 교부. 여러분, 지시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어음이죠. 지시채권은 이렇게. 무기명 채권은 그냥 무엇을 하는 거죠? 교부. 이 교부가 없더라도 48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또는 소수설은 별도의 요건, 즉 교부나 배서 교부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죠. 그죠? 그런데 아까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 판례만 정확히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해요?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과 동일하고 무슨 등기? 설립 등기입니다. 법인의 성립 과정에서 가정은 설립행위 전 조합원 각자의 책임에 발기인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설립 중인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 없는 사람, 후에 성립한 법인에게 권리 의무가 그냥 승계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설립 중인 법인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면 설립 중인 법인에서 나타난 권리 의무 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설립 후의 법인에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주소. 잠시. 자연인일 때도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봐봐요. 자연인을 공부를 다 해놓고 종래의 주소, 뭐죠?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했잖아요. 법인도 주소가 필요해요. 근데 법인은 생활의 근거지, 이건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는 말을 씁니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법인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라고 아까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죠.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제3자한테 그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대항 요건이라 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입니다.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이럴 때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인가나 허가나 신고나 그 관청에 뭐 받는다는 거 똑같지 않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허가는 정확하게 허가로, 인가는 정확하게 인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인가가 아니라 뭐예요? 허가.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돼요.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는 건 틀렸겠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을 쫓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은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여기서 모순이 돼요. 그런 말은 없어. 뭐든 말은 없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라는 개념은 없다니까. 이익을 얻는 건 사람이 얻는 거지. 그죠? 재산이 어떻게 이익을 얻어? 그러니까 재단 법인은 필연적으로 비영리하니 끄떡끄떡 해줬죠. 알겠죠?
자, 사람들의 모임죄는 영리일 수도 있고 비영리일 수도 있어. 즉 구성원이 이익 배당을 해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재단은 본질적으로 재단이 어떻게 이익을 봐? 그죠? 그 구성원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재단 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입니다. 끄떡끄떡 해줘죠. 사단 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자산에 관한 규정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아까 얘기했죠. 감사는 의무적이라고 그랬어요.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자, 임면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상반된 사항, 이익 상반행위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없어요. 사단법인은 사원의 지위는 정관의 별도의 정합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사단법인은 사원의 지위는 정관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뭐 될 수도 있어요? 상속될 수 그러니까 상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해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공부 문제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문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돼. 알겠어요? 자, 법인의 능력입니다. 자, 이거 공부 자연인하고 똑같죠. 자연인도 권리 능력, 의무 능력, 책임 능력, 행위 능력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법인도 똑같아요. 권리 능력. 근데 실제로 법인은 권리 능력자죠. 그래서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능력을 법인에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을 인정한다면 과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비영리 법인 이외에 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회사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그건 잠시 우리가 자연인도 능력에 관한 규정은 뭐라고 그랬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제한 능력 이런 것에 관한 공부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똑같죠. 강행 규정. 법인의 권리 능력의 제한. 여러분,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요, 이렇게 권리 능력이 딱 법조문에 의해서 딱 제약받아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무엇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법률에서 제한될 수도 있고 정관으로 권리 능력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말씀, 없다는 말씀. 있다는 말씀이야. 자, 먼저 성질에 의한 제한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법인은 이렇게 손발 육체가 없죠. 그죠? 그리고 무슨 친족 개념이나 이런 것도 없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법인은 성이나 친족 관계와 같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친권이라든지 생명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민법상 친족 상속법에 보면 상속권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돼요. 그렇잖아. 직계 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과 배우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므로 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도 재산권, 성명권, 명예권, 특정 재산을 유증받을 권리, 그리고 내 재산의 몇 프로를 누구 법인한테 준다, 이걸 포괄적 유증이라고 해요. 이 포괄적 유증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인도 명예권이 있어요.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입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단체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개별적인 규정이 있을 뿐, 자, 예컨대 법인의 권리 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예컨대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자, 그 청산 법인도 권리 능력자이지만은 그 권리의 행사는, 자, 뭐죠? 청산의 목적 범위로 제한되는 거예요. 여기서 법률이라 하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령, 규칙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자, 제34조를 근거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자, 권리 능력이 있는데, 자, 이렇게만 해요. 법인도 권리 능력자인데 성질이나 법률이나 아니면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행위 능력도 있다. 자,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정신이 가물가물한다, 이건 법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제한 능력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읽어볼게요. 법인에게도 행위 능력이 인정됩니다. 간접적인 법인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자연인의 행위에 의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간 중 누구의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가 법인의 행위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자, 법인이 법률행위, 즉 계약서를 쓰려면 법인이 손을 딱 넣어서 계약서를 쓸까요? 법인의 어떤 대표자가 그 행위를 할까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 이 대표하는 기관이 계약서를 쓰면 누가 쓴 거로 본다는 거예요? 법인이 쓴 거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기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연인을 보통 대표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표기관의 종류하면 이사입니다. 근데 이사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 이사의 직무 대행자, 나중에 기간할 때 공부할 겁니다.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자, 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입니다. 자, 감사는 대표기관 아니에요. 자, 무엇은 아니라고요? 감사는 대표기관 아닙니다. 자, 행위능력의 범위. 아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대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제한능력자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 없어요. 치매 걸린다?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 법인한테는. 그래서 법인은 그 권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 무슨 능력을 갖는다? 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행위 능력의 범위는 권리 능력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또 대표 행위에서도 대리 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리할 때 공부하시겠지만은 법률행위의 대리, 즉 법률행위의 대리는 대표에 관한 규정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표는 또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 기관이 어떤 대표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는 누구의 행위임을, 법인의 행위임을 무엇을 해줘야 돼요? 표시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법률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로 돼? 대표 기관이 행위를 했지만 법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가 된다는 뜻이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권의 남용의 문제입니다. 대표권의 남용. 대표권의 남용이란 대표자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법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대출금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법인의 대표기관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것을 대표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법적으로 복잡해지겠어요? 안 복잡해지겠어요? 복잡해지죠, 지금. 자, 대표권의 남용에 관한 판례의 태도, 원칙, 유효설. 자, 설령 법인은 대표권의 대표자의 남용, 대표자의 대표권이 남용되더라도 법인의 이름을 현명하고 이건 나타냈다는 것이요. 이 행위는 누구의 행위다? 법인의 행위다. 이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이 현자가 나타낼 현자야. 현명하고, 자, 법인의 대표자에게 외관상 그러한 권한이 있기에, 자, 어떠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있기에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유효하다. 즉, 법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죠. 제3자라고 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상대방과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예요. 예외, 무효입니다.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대표권이 남용된 경우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무효의 근거에 대해서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진위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위 의사표시 유추 적용하여 상대방의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표권의 남용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누가 보호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은 보호 안 되고 책임을 지는 자는 그 남용한 대표만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107조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 공부가 될 건데 저를 봐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아니게 의사를 표시해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못된 대로 진이 아니에요. 진짜 의사는 감춰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진이 아니게. 그러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효력이 발생 안 돼. 그러면 이 말은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자가 나 법인을 대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대표한다고 표시를 하고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저건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저 대표 자신의 행위다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효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효과로 기속된다는 뜻이다. 이해하셨어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기에 대표권의 남용이 무효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들어갑니다. 이쪽 동네 오늘 공부했던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양도 많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자, 법인의 무슨 행위 능력? 불법행위 능력. 자, 저를 한번 봐요. 원래 그 목적 자체가 법인이 불법행위를 하라는 목적은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법인은 불법행위를 행할 수가 없어야 맞죠. 그렇다고 좀 해줘. 이론상 만약에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자연인, 그 속에 있는 자연인의 불법행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법인은 불법행위를 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불축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도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불법행위를 행할 수 있는 거로 본다. 자,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면 그 법률 효과의 기속도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불법행위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겠죠. 손해배상 책임도 누가 진다는 거예요? 법인 자체가 진다는 거예요. 내 말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게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에요. 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인정할까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죠.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배상 책임 능력을 자연인인 개인이 지는 것보다는 법인이 지는 것이 손해담보 능력이 더 커요, 적어요? 더 크죠. 자,
읽어봅니다. 법인은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기타 대표자가 이사기타 대표자예요. 그 직무에 꼭 관하여야 돼요. 직무에 관하여. 그러니까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면 법인은 불법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자,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자, 주어가 어디예요? 주어가. 그렇죠. 주어가 법인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사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자, 주어가 법인이죠. 그죠? 법인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이때 이사기타 대표자가 이로 인하여 자기의 배상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일단은 생각하세요. 법인도 되고 그 행위를 직접 행한 사람도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인은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자, 그 상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자, 이 조문은 전혀 다른 조문이야. 봐봐. 법인은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러면 이건 직무에 관하여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거야. 관련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자, 법인은 무엇을 책임 안 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가 됩니다.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배상 책임이 있어. 알겠어요?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A은행은 을학교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자, 학교법인은 을이고 대표이사는 누구죠? 갑이에요. 대표기간 맞죠? 운동장 확장을 위해 금전을 차용한다기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운동장 확장, 학교법인의 운동장 확장은 직무에 관련된 행위 맞죠? 자, 갑은 그 차용금을 운동장 확장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금 전부를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이사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배째라 하고 변제하지 않자 A은행은 을 법인에게 갑의 대표이사 차용행위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상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인한테 청구했어요. 그런데 을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 즉 학교법인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들어 이러한 A은행의 청구를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처분을 그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관계가 딱 봐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안 복잡해지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있죠. 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란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대표기관과 거래한 상대방이, 자, 여기서 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문제가 되죠? 대표기관이 지금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지금 돈을 빌렸었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법행위는 대표이사 갑의 불법행위냐 아니면 학교법인 을도 불법행위를 한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학교법인 을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불법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자, 법인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알겠어요? 물론 갑도 불법행위를 한 거고, 자, 연대 채무관계 있어요.
자, 그래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대표기관과 거래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법인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을학교법인과 A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 빌려주고 받는 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그래요. 사립학교법 제28조 강행규정에 위반했으므로 무효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A은행은 을학교법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A은행은 을학교법인의 대표이사 갑의 행위에 대해서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은행은 대표이사 갑이 아니라 을학교법인에 대해서 차용금의 상당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제 말 이해가 되죠? 자, 결론은 그 학교법인이 불법행위를 행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냐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된다는 것을 결론을 지읍니다. 자, 결론부터 또 나오겠죠. 근데 자,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면 결론적으로 아까 은행은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법인한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이사기타 대표자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이사기타 대표자. 아까 감사는 대표 기관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 기억이에요. 자, 대표 기관의 행위에 의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사의 직무 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의 행위에 의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 직무 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은 조금 있다가 법인의 기간을 할 때 공부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대표기관이에요. 자,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 사원총의 어떤 지배인, 이건 상법상의 지배인이 있어요. 감사, 이사의 특정한 법률의 일을 대리하는 대리인. 자, 그러니까 이사가 일부의 권한을 띄어서 사무처리를 맡길 수도 있어. 그런 이사는 그런 어떤 대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대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민법 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책임이 여러분 회사가 어떤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그 회사가 책임을 보통 지죠. 이걸 사용자 책임이라 그래요. 756조 이하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반드시 무엇과 관련성을 가져야 돼요? 직무와 관련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과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고? 직무와 관련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50조 이하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750조가 불법행위입니다. 756조는 사용자 책임이고, 자, 그러니까 750조 이하가 전체가 다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불법행위는 그냥 될까요? 고의가실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고의가실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35조 제1항은 750조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이므로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민법 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이 이렇게 해야 돼요. 고의 가실로 인한 가해행위, 그리고 그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 즉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통설은 상당히 인과관계설이요. 따라서 대표자에게 고의 또는 가실이 없는 경우에는 설령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750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는 750조 이하 불법행위의 요건을 일반적으로 다 갖춘 상태에서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대표기관 자체도 불법행위이요, 아니요? 이요. 그러니까 대표기관도 불법행위가 되고 법인도 불법행위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의 보호가 더 커지죠. 그렇다고 해요. 자, 불법행위의 효과. 자, 법인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은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법인과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이 자, 뭐예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자,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 책임이 무서운 줄 알죠? 그러니까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자, 봐봐. 내가 손해를 1억을 입었어. 그러면 법인한테도 1억을 청구하고 그 대표자한테도 1억을 청구해. 둘 중에 한 사람만 변제가 되면 끝이야. 자기들끼리 구상권의 문제로 해결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청구하는 것보다 두 개 양쪽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연대거든?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 훨씬 더 큰 책임인데, 자, 문제는 서로 연대에 대한 의사가 없이 연대가 됐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도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즉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법인과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자, 원래 연대 책임은 연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연대 의사의 합치도 없이 연대 책임이 돼버렸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읽어봐.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를 집니다. 자, 그러므로 법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려면, 자, 배상하면, 만약에 법인이 상대방한테 손해를 배상했어. 그러면 법인은 누구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기관한테. 그래서 배상하면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슨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구상권. 법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유형은 법인의 무슨 책임에 가깝다는 거죠? 무엇이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자, 요거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어느 정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면, 자, 교통사고 나면 과실상계 많이 들어는 봤죠? 몇 프로 이게 과실상계야. 알겠습니까? 자, 35조의 적용 범위. 법인은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제35조 제1항은 모든 사법인에 적용되는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35조의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입니다.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은, 자,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올게요.